콜로라도주 공중보건환경국이 오늘 두 번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힌 가운데 남가주에서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어제 1일 코로나 사망자 수 442명을 기록하며 팬데믹이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2명이 LA 카운티 주민으로 드러났습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는 오는 2월 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자도 다시 하루 20만 명을 넘기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전 납세자 가정에 제공되는 1인당 $600씩의 경기부양 현금이 어젯밤부터 실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미가입자들은 오늘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이 밝혔습니다. 연방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목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날 지원 유세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시행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정책에 취임식 당일 제동을 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부 부장관에 캐슬린 힉스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펜타곤 넘버 2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 부장관이 앉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 중인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첫 상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호재와 경기 부양 기대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47도로 국립기상청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주가 어제 1일 코로나 사망자 수 442명을 기록하며 팬데믹이 시작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42명이 LA 카운티 주민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주 내 코로나 입원 환자들로 인해 중환자실 병동이 넘쳐나면서 보험사는 병원 치료를 제한하는 조처까지 취했습니다. 주 보건당국 측은 현재 가주의 병원 대부분이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임시케어 모드로 전환해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무하고 기존 병실 수용 인원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의료 물품 부족으로 재사용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내 일부 병원들은 산소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라 병실을 떠나 회의실과 예배실, 기프트샵 등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상이 없어 환자들을 앰뷸런스에 그대로 대기시킨 채 앰뷸런스 안에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병원 측은 중증 환자들 가운데 누구를 우선적으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독한 환자 중에서 생존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병원 치료 순위에서 뒤로 처진다는 의미입니다. 주 보건국은 연말연시 주민들이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을 계속 무시하면 다음 달 중순부터 말까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다시 폭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 남가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국립알레르기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남가주 지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주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는 샌디에고의 30대 남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여행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변종 바이러스 확인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전국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지만 더 강력한 바이러스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 주 정부는 어제 최초로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20대 남성이
덴버 남쪽 지역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콜로라도주 공중보건환경국은 두 번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이 되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카운티에서는 전날 한 20대 남성이 미국의 첫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로 확인됐는데 그에 이어 두 번째 감염자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9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공중보건환경국의 에밀리 트러반티 감독관은 두 번째 의심자의 샘플이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크게 의심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첫 번째 감염자와 두 번째 감염 의심자는 모두 주 방위군 소속으로 지난 23일부터 실마 지역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소사이어티라는 요양시설에서 일해왔다고 엘버트 카운티 드웨인 스미스 보건국장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이곳에서 비의료직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엘버트 카운티 주민은 아니며 현재 이 카운티 외부에서 격리 중입니다. 덴버 헬스 의료센터의 내과의사인 아누즈 메타는 첫 변이 확진자가 여행 이력이 없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주 전체에 걸쳐 더 많은 전파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그가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됐다고 가정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보건국장은 현재로선 이번 전염 사태가 이 요양시설 외부로 확산해 더 큰 규모의 지역사회로 번져나갔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전 납세자 가정에게 제공되는 1인당 $600씩의 경기부양 현금이 어젯밤부터 실제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와 국세청이 오늘 수백만의 미국인들에게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시작했다며 디렉트 디파짓을 통해 페이먼트가 지급이 시작됐으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어서 종이 체크 발송도 30일부터 시작된다며 개인별 지급 여부는 이번 주말경부터 IRS의 Get My Paymen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부양 현금은 개인 연소득 $7만 5천 이하 가정의 성인 납세자와 16세 이하 자녀 1인당 $600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커브드 캘리포니아를 통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미가입자들은 오늘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커브드 캘리포니아 측이 밝혔습니다. 커브드 캘리포니아는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불황 속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민이 많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입 마감 기간은 본래 지난 15일이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커브드 캘리포니아 측이 30일로 연장했었습니다. 커브드 캘리포니아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건강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메디컬을 통한 저비용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민이 120만 2천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커브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이러한 주민이 LA 카운티에 33만 8천여 명이 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에도 8만 8천여 명이 있습니다. 또한 인종별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가운데 자격이 되면서도 가입되지 않는 수가 캘리포니아 전역에 8만 9천 명에 달합니다. 보험료 보조액은 이 지역, 소득,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커브드 캘리포니아 측은 커브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주민 10명 중 9명이 연방 텍스 크레딧이나 주 보조금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브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미가입자들은 웹사이트 기능을 이용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여전히 미가입 벌금이 있는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2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웹사이트나 한국어 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방 이민 당국의 추방 대상자 단속과 체포 건수도 올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인 ICE는 지난주에 발표한 연례 단속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20 회계년도에 이민 추방 단속국이 체포한 이민법 위반자들이 총 10만 3,60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도 회계년도의 체포자 수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든 수치가 됩니다. 연방 이민 당국은 이같이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한 체포 건수가 급감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또 2020 회계년도 이민 체포자의 90%는
범죄 혐의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범죄 유형으로 보면 살인 1,837건, 폭행 37,247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전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사기, 밀수 등의 범죄와 관련된 체포도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어제 무명의 독지가가 센터에 기부한 200장의 전기 담요와 200대의 가습기를 모빌홈 입주민들을 비롯한 센터 회원과 연장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모빌홈이 위치한 12지구의 존리 시의원은 먼 곳까지 와서 물품을 전해준 시니어센터에 감사함을 표하며 한인들의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LA 한인상공회의소 강일한 회장은 연말 저소득층 가정을 돕는 데 한인 기업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시니어센터는 지난 4월 1일부터 8개월간 총 19차례에 걸쳐 노인과 저소득층 가정 5,570명에게 후원받은 마스크 12,900장, 가정 간편식 2,000개, 도시락 1,200개, 건강음료 900병, 떡 700상자, 신심파스 720박스, 손소독 물티슈 1,000개, 치약 300개, 손소독제 300개, 식품 선물권 800장, 가습기 500대, 전기담요 200장을 무료 배포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북미 영화관의 박스오피스가 22억 8천만 달러로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새해를 앞둔 29일 박스오피스 집계기관인 컴스코어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추정치를 이처럼 전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 흥행 성적을 올린 지난해 114억 달러보다 80%나 줄어든 수치가 됩니다. CNBC는 올해 박스오피스는 컴스코어가 약 40년간 집계한 수치 중 최저 수준이라며 그전에는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고 연기된 블록버스터들의 개봉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인 유권자 단체가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목표로 연방의회에 서한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 탄압이라는 일부 조야의 부정적 시각을 규정하고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에서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입니다. 한인단체 미주 민주참여포럼과 회원들은 최근 연방의원과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 외교의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코리 부커 의원 등 5명의 상원 의원에게 서한이 전달됩니다. 하원의 경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 차기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그레고리 믹스, 아태 소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 한국계 앤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당선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 30여 명에게 보냈습니다.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은 물론 미국 평화연구소, 스팀슨 센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우드로 윌슨 센터 등 10여 곳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 내 한반도 전문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 중 램 토렌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최근 성명에서 이 법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의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한 인사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은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에 화제가 된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모아 10대 뉴스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타운과 로컬 10대 뉴스를 이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That we direct a statewide order for people to stay at home.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3월 말 캘리포니아 주에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경제와 일상이 마비됐습니다. 패닉한 주민들로 인해 곳곳에서 사재기 열풍이 휩쓸었습니다. Yesterday, for the first time, we reported over 10,000 new cases. 가주 내에서도 가장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한 LA 카운티는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가 유달리 심했고 경제 활동 중단과 재개 조처가 되풀이되면서 비즈니스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연말 대목을 맞아 식당의 실내외 영업이 정면 금지되면서 업주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월 말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와 소요 사태로 부촌 베버리 힐즈와 산타모니카의 명품 상점들이 줄줄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한인타운에는 주 방위군이 투입되면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지만 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일대 한인 업주들이 크고 작은 약탈과 기물 파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한인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LA 한인회에서 수차례 구호 기금을 나눴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연방 하원 의원이 4명이나 배출되고 이 가운데 2명의 의원은 남가주에서 배출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가주 상원에 한인이 진출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진짜 한국 가버먼하고 그 다음에 이 미국 가버먼에 굉장히 좋은 브리지 역할을 하지 않게 될까. 커뮤니티 전체가 같이 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운이 굉장히 좋았죠. 이번에는 한인 여성으로서 3명이 같이 당선되어서 의회에 한인들이 4명이나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당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ell, first, 감사합니다. I am very grateful. Like I said, we owe so much to you and your support of our campaign. I think we have a lot to do here, and so it's really about thinking long term. But education is so important. Long term priorities are so important. 가주에서 독립계약자 분류 기준을 대폭 강화한 AB5가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한인 업체들이 이에 적응하느라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1월 선거에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시키는 주민 발의안 22가 통과되면서 AB5 법 무력화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움직임으로 LA 경찰국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타운 치안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가 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가 뭉쳤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정치계에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이 의도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갖다가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협회든지 우리랑 같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다 찬성이에요. 저희가 이제 배너를 여기 총영사관에서 달고 다른 곳에 교회들하고 한인타운에 많이 이렇게 사람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저희가 배너를 달 것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이 무산되고 결국 소송으로 번지면서 다시 한번 한인사회를 실망시켰습니다. 출마자 자격 기준에 따르면 조직의 심각한 분란의 원인 제공자 또는 법적 소송의 원인 제공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등록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구나. 자기가 900표를 했다 그러면은 제가 등록한 유권자 500표는 어디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속 재택근무가 늘어나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남가주 주택시장이 놀라운 화랑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과 J1 비자 소지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타운 업체들은 구인난으로 시달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상원의 다수당을 결정할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목전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날 지원 유세로 맞붙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 결선 투표 전날인 다음 달 4일 애틀랜타 유세에 나섭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3일 서베너를 방문해 유세를 펼칩니다. 이번 방문은 두 당선인 모두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 의원 후보를 돕기 위한 두 번째 유세입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유세를 벌이는 4일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지아 달튼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 후보들을 위한 유세에 나섭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최근 여러 차례 조지아주를 방문해 지원전을 펼쳤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3일 대선 때 연방 상원 의원 선거를 함께 치렀지만 두 석이 걸려있는 조지아주에선 과반 득표자가 없어 주법에 따라 내달 5일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후보가 현직 상원 의원인 공화당의 켈리 래플러, 데이비드 퍼듀 후보와 대결합니다. 여론조사에선 오차 범위 내 박빙 대결 양상입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 50석, 민주 48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로 조지아의 두 석만 미정입니다. 민주당이 모두 이기면 양당 각각 50석이 되지만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때문에 하원에 이어 상원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은 한 석만 가져가도 상원 다수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원은 입법, 인사인준, 예산 심의를 통해 행정부를 강력히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이 결선 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방부 부장관에 캐슬린 힉스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수석 부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펜타곤 넘버 2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이 앉는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의 부상을 겨냥한 아시아 중시 정책 시행에 관여한 바 있어 미중 경쟁 국면에서도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지명자의 대중 경험 부족을 보완하는 인사라는 평이 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힉스 전 수석 부차관을 국방부 부장관에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힉스 전 수석 부차관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첫 여성 국방부 부장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 불복 중인 가운데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첫 상원 의원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 의원은 성명을 발표해 선거인단 투표를 인정하는 다음 달 6일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부 주, 특히 펜실베니아가 그들의 주 선거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기하지 않고서는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기 위해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유권자 사기 의혹을 조사하고 선거의 무결성을 보정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간접 투표로 진행된 대선에서 패했고 이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형식적 절차인 주변 선거인단 투표도 끝나 의회 인증만 남아 있습니다.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당선인을 발표합니다. 합동회의에선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1명 이상이 특정주의 선거인단 투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각자 2시간 한도에서 토론한 뒤 표결을 해 양원 모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 그 선거인단은 집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상하원 중 한쪽이라도 부결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모 브룩스 하원 의원 등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이 경합주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라베마주의 토미 터버빌 상원 의원 당선인도 동참을 고려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울리의 발표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와 공화당 일부 지지자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른 공화당원들은 이 도시가 실패할 것이며 유권자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적으로 해롭다고 말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지사에게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겨냥한 글을 올려 브라이언 캠프는 사임해야 한다. 그는 우리가 조지아에서 크게 이겼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방해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경합주들에서도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열리는 조지아주 선거 부정 행위에 대한 청문회 중계를 보라는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져온 조지아주에선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불과 0.25%포인트 차이로 승리하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곳에서 이긴 것은 1992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28년 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내는 등 불복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인 캠프 주지사와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선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면서 비난해왔습니다. 또 캠프 주지사에게 대선 투표 결과를 폐기하고 자신에게 표를 던질 선거인단을 임명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라고 압박했지만 캠프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주지사 퇴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시행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막판 정책에 취임식 당일 제동을 걸 예정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에 내정된 젠 사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내년 1월 20일인 취임식 날까지 시행되지 않은 미드나잇 레귤레이션을 중단 혹은 연기하도록 하는 지시가 취임 당일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기 종료를 앞둔 행정부가 레임덕 기간인 막판 몇 달에 추진하는 정책을 미드나잇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흔히 임기 중 업적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처를 지칭합니다. 사키 대변인은 노동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기업이 직원을 개별 계약자로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새 제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식 당일 지시로 시행이 불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준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을 피할 수 있게 해줘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게 사키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CNN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규제 강화 및 저소득층 식품 지원 제한 등 여러 분야에서 막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러한 방침이 새로 들어오는 행정부의 통상적 행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인 NDAA의 재의결 여부를 본격 논의키로 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NDAA에 대해서 거부권 무효화 논의에 들어갈지를 정할 절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상원에선 전체 표결에 앞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최종 표결로 나아갈지를 결정할 절차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단 거부권 무효화 진행 동의안에 대한 절차 투표에서는 찬성 80대 반대 12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상원은 거부권 무효화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상원은 내일 정오에 다시 소집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감염자도 다시 하루 20만 명을 넘기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오늘이 수요일인 30일 오후인데요. 어제 2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3,725명에 이르렀다고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 16일에 3,682명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어제 이 시각에 입원 환자가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는 29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역시 12만 4,686명으로 사태 이후 최고치라고 집계했습니다. 주별로는 텍사스주에서 입원 환자가 11,700명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도 입원 환자가 7,200명에 근접하며 새 기록을 썼습니다. 통상 주말 동안은 집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주말 동안 15만에서 16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전해드렸습니다만 29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도 20만 1,555명으로 다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는 지금까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960여만 명, 누적 사망자 수를 34만여 명으로 각각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전문가들이 내년 1월의 상황이 최악이었던 12월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경고해 왔는데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탄절과 연말 연휴 동안 여행객 급증과 가족과 친지 등 모임 때문입니다. 통상 감염 확산의 여파는 한두 주 뒤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성탄절과 연말 연휴의 여파가 본격화한 것은 아니어서 지금의 상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내년 1월에 확진자가 급등하고 2월에는 사망자가 급증해 하루 3,000명 이상에 이르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가주 항소법원이 LA 카운티 내 식당의 실내외 영업금지 조처를 내년 2월 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면서 요식업소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를 오는 2월 초까지 연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가주 항소법원은 30일 LA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가 가주 정부의 행정명령과는 관계없이 적어도 새해 2월 초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법원은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가 앞서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야외 영업 금지 조처에 따르는 위험 요소를 입증해야만 지역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내린 판결의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지난달 말을 기해 LA 카운티 보건국은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마저도 금지하면서 투고와 딜리버리만 허용했고 이에 가주 요식업 협회 측이 반발하면서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수퍼리어 코트 측은 가주 요식협회가 낸 소송에서 식당 영업이 코로나 확산세를 부추긴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카운티 보건국이 내린 식당 영업 금지 조처는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결하고 LA 카운티 보건국이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판시했습니다. 늘어나는 코로나 확산세로 가주와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무기한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을 연장한 상황입니다. 가주 항소법원까지 LA 카운티 보건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정부가 자택 대피 명령을 해제한다 해도 LA 카운티는 카운티 내 식당의 야외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결국 LA 카운티 내 식당이 다이닝 서비스를 재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된 상황입니다. 자택 대피령 연장과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제나 저제나 정상 영업을 애타게 기다려오던
한인타운 요식업주들과 종업원들은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카페 반의 장석훈 대표입니다. 요새 굉장히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열었다 닫았다 지금 몇 번을 했잖아요. 더군다나 투고하거나 이러면 셰프님들도 월급도 나가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기 상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있죠. 가주요식협회 측은 이번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으로 인한 식당의 야외 영업 금지 조처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자로 판사 출신의 삼선 의원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또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에게는 숙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는데 새해 전국 운영을 구상하며 조만간 대대적인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네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비검찰 출신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2주 만에 그 뜻을 수용하며 후임으로 판사 출신 삼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한 겁니다. 박 후보자는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겠다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혜 의원이,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발탁됐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단행되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우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전격적인 사의라는 설명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들의 줄사표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문제와 부동산 실적 논란, 지지율 하락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특히 김종우 민정수석의 사의는 지난 8월 취임한 지 불과 넉 달여 만에 이뤄진 점에서 주목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윤 총장 징계 등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김상조 실장의 사이에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5,600만 명의 백신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청와대 참모들의 일괄 사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집권 5년 차를 맞는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문 대통령이 대대적인 청와대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올해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외교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한일 관계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내년 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외교력이 또 시험대에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느닷없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새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 동맹을 견제하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2주 뒤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대북 정책을 협의하며 한미 공조를 다졌습니다. I have come to have an ever deeper appreciation for your country and for your people. I look forward very much to our work together, setting the foundation for those who follow us. 미국 정권 과도기에도 이어진 미중의 광폭 행보는 내년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비핵화 공조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중 관계 내실화 등 현안이 산적한데 미중의 회유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줄타기 외교로 휘청거리지 않고 외교 정책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도 아니고 또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 내부 논의를 충실히 거쳐서 이것을 정치권과 또 국민들이 단합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변화를 기대했지만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極めて重要な隣国です。健全な日韓関係に戻すべく、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ます。 정부가 엉킨 실타를 풀 기회로 여겼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전히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와 한일 무역 갈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산 넘어 산입니다. 갈등 요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보다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 한일 관계도 좀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굵직한 대면 외교에 영향을 줄 코로나19 확산이 새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오늘은 생활 정보로 전해드리는데요. 며칠 전 강우전선이 지나가면서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세가 거센 가운데 추위까지 겹치게 되면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외출 때 옷은 물론 신발, 모자 등도 잘 챙기고 나서야 몸의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외에도 겨울에는 날씨 탓에 건조성 피부염, 주부습진, 아토피 피부병 등 각종 피부병부터 뇌졸중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차림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건강한 옷차림에 대해서 잠시 전해드려봅니다. 먼저 상의입니다. 면 소재의 부드러운 옷은 피부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지나치게 두꺼운 옷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탈수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춥지 않을 정도로만 입히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어르신들은 신체 활동이 불편할 정도로 두꺼운 옷을 입으면 넘어져 뼈가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내위를 입고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의는 바지는 누비옷이나 기모바지 등 푹신한 것이 좋습니다. 쫄바지나 스키니, 꽉 조이는 팬티, 스타킹 등은 피합니다. 모자는 모자를 쓰게 되면 뇌졸중 예방에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뇌졸중 발병 연령대가 30, 40대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젊더라도 평소 피로하고 뒷목이 뻐근하다면 모자를 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신발과 양말의 경우는 어르신들은 헐거운 신발을 신으면 발목을 삐거나 발목뼈가 부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발목을 덮는 신발을 신도록 하고요. 허리띠의 경우도 허리띠를 너무 조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배의 압력이 높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고 천식, 폐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의 건강한 옷차림으로 코로나19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뜬한 겨울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헬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증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호재와 미국 경기 부양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73.89포인트 상승한 3409.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0포인트 오른 3,732.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78포인트 상승한 12,87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업종별로는 재료 분야가 1.34% 오르고 산업주도 0.66%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0.02% 내렸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8% 오른 48.4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2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6% 상승한 51.3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480만 배럴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추가 재정 부양이 결국은 집행될 것이란 전망도 유가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추가 부양 기대감에 따른 달러와 약세 덕분에 온스당 1,900달러 선에 육박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6% 오른 1,893.4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팟캐스트 업체인 원더리를 인수한다고 밝혔다고 경제 매체인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인수에 따라서 원더리는 앞으로 아마존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아마존 뮤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마존이 팟캐스터인 원더리를 인수하면 애플사의 스포티파이와 경쟁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인수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앞서서 인수 협상 소식을 전하며 이 회사의 가치를 3억 달러 수준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9월부터 아마존 뮤직에 팟캐스트를 서비스를 추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CNBC는 이번 인수로 아마존이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목록을 확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프랑스와 독일산 항공기 부품과 와인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품목에는 프랑스산 곤약과 독일산 포도 증류주도 포함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은 유럽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로 심각한 무역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자 EU는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등 미국산 제품에 4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12월 30일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남가주 일원 오늘 늦은 밤부터 구름 밀려오면서 흐린 하늘 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은 LA 47도, 밸리와 인랜드 43도, 해안가 지역은 48도, 산간 지역 시속 30에서 50마일의 돌풍 불면서 밤 최저 19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 밤사이에 구름은 물러가고 맑은 하늘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기온 오른 한낮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66도, 밸리와 인랜드 68도, 해안가 66도, 산간 지역은 39도 전망됩니다. 맑고 화창한 하늘 새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61도, 벌뱅크 63도, 놀스리지 63도, 토렌스 57도, 플러튼 65도, 얼바인 62도, 리버사이드 6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밤과 내일의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김현지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